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이수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멈춰선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11년 전 자신이 만든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노래를 아이가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타는 어디서 났어? 너 이름이 뭐니? 아이가 들고 있는 낡은 통기타. 헤드 부분에 새겨진 작은 하트 모양의 흠집까지 11년 전 수혁이 직접 강소라에게 선물했던 그 기타였습니다. 11살 아이는 놀란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이시연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사실 이수혁이 이곳에 오게 된 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음악 기획사에서 또 하나의 성공적인 미팅을 마친 후였죠. 연매출 300억을 자랑하는 회사의 대표, 업계에서는 황금손이라 불리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가져다 준 건 돈과 명예뿐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매일 밤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되뇌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득 떠오른 기억을 따라 이 시장까지 왔던 것이죠. 11년 전 이곳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혁은 30살,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미국에 가야겠어. 버클리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올 거야. 소라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강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었죠. 꼭 가야 해? 우리 여기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수혁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냉정한 척 했어야 했어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사랑보다 컸거든요. 넌 이해 못해. 난 정말 성공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현재로 돌아온 수혁은 시연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시연이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엄마가 이 노래를 많이 불러줬거든요. 슬플 때마다. 그 순간 수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엄마 이름이 뭐니? 왜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알아요? 시연이 주변을 둘러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여러 번 기워진 옷, 그리고 앞에 놓인 작은 모자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11살밖에 안 된 시연이가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용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수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몇십만 원을 쓰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나왔구나. 우리 꼬마 가수. 옆 가게 아주머니가 따뜻한 눈으로 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은 새 노래네. 어디서 배웠어?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이 아이를 아끼는 눈빛이었죠. 엄마 어때? 많이 좋아졌어? 한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요. 약 먹고 있어서. 시연이의 대답에서 무언가 슬픈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혁은 시연이를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또렷한 눈매, 그리고 노래할 때의 표정까지 어딘가 익숙한 면이 있었어요. 특히 노래를 부를 때 눈을 살짝 감고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11년 전 강소라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혹시 엄마 나이가 어떻게 돼?
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아저씨 왜 자꾸 엄마 얘기해요? 수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11년 전 헤어진 후 혹시 소라가 임신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미국으로 떠났던 거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11년간의 성공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정말로 시연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소라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왔다면, 목이 메어왔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시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죠.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아이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혁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몇 장의 지폐를 모자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노래 잘 들었어. 와, 진짜요? 고마워요, 아저씨. 시연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작은 돈에도 이렇게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올 거예요? 시연이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또 올게. 시장을 나서는 수혁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정말로 시연이가 자신의 딸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라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차에 올라탄 후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지난 11년이 순식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린 그 말이 차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이 일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 볼 것인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곳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연이를 그리고 진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강남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이수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의 피로에 금세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시장에서 만난 시연이의 모습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말 내 딸일까?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린 맛을 남겼어요. 마치 지난 11년간의 선택들이 남긴 씁쓸함 같았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013년 3월, 아직 추위가 남아있던 그날이었어요. 당시 수혁은 작은 원룸에서 살며 음악 작업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또 떨어졌어. 기획사 오디션 결과 통보를 받고 돌아온 그날, 강소라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했었죠.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수혁에게는 괜찮지 않았어요. 29이라는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안정적인 직장에 정착해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죠. 그때 버클리 음대에서 온 합격 통지서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가야 해? 소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둘이 자주 가던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아름다운 봄날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별의 날이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30 넘어서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지 않아. 수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소라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성공에 대한 갈망이 더 컸거든요. 그럼 나는? 우리는 어떻게 돼?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물을 보면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음악이 우선이야. 공항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가장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소라는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어요. 기다릴게. 몇 년이든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수혁은 더욱 냉정하게 말했죠. 기다리지 마. 그냥 잊어버려.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버클리에서의 3년은 정말 치열했어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LA의 유명 레이블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바빴어요. 미국 아티스트들과 작업하며 실력을 쌓았고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라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었어요. 아니,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게 맞겠죠. 이제 정말 잊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문득 그리워지곤 했어요. 특히 자신이 만든 곡이 히트했을 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소라였거든요. 5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건 더 큰 성공을 위해서였어요. K-팝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며 이제는 한국이 더 큰 기회의 땅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음악 기획사를 차리고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었어요. 몇 년 만에 업계 최고의 프로듀서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성공할수록 마음은 더욱 비어갔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졌지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뭔가 빠진 것 같아.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업계 파티에서도 늘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죠. 사실 한국에 돌아온 후 몇 번 소라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바뀌었고 공통지인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SNS도 찾아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결혼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걸 바꿔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거든요. 자신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이상할 정도였죠. 몇 번 소개팅도 해봤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소라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탓일까요? 현재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연이의 나이, 생김새,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타와 노래.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소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을 소라의 모습이 상상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구나.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렸고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였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선 시연이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라도 만나야 했죠. 11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줘.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겼어. 평생 일만 알고 살았던 수혁이
처음으로 일보다 중요한 게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11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성공에만 매달려 살던 공허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긴 눈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11년 전에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시연이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소라는 과연 어떤 상황에 있을까? 모든 답은 오늘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수혁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복장이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었죠. 너무 눈에 띄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죠. 어제 밤새 생각한 질문들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어제는 우연히 만났지만 매일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익숙한 기타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곡이었죠. 역시 수혁이 아는 멜로디였습니다. 저 곡도 11년 전 소라를 위해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생일 선물로 써준 노래였죠. 당시에는 미완성이었는데 지금 들어보니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어제보다 더 자신감 있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더 맑고 안정적이었죠. 보는 사람들도 어제보다 많았습니다. 우와, 오늘 노래 정말 좋다. 지나가던 대학생이 감탄하며 1,000원을 넣어줬어요. 노래가 끝나자 수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연이는 그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 그 아저씨다. 정말 또 왔네요. 응, 약속했잖아. 오늘은 어떤 노래 불렀어? 엄마가 만든 노래예요. 아직 제목은 없어요. 시연이가 기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11년 전 소라와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가 노래를 만들어? 네. 엄마는 정말 잘 만들어요. 예쁜 노래, 슬픈 노래, 재미있는 노래도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시연이를 보니 소라가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지만 수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집에 있어요. 요즘 많이 아프세요. 시연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많이 아프시나? 병원에서 비싼 약을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벌고 있어요. 11살 시연이가 엄마의 병원비를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 수혁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참 기특한 아이죠. 옆에서 붕어빵을 팔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희귀병이라고 하던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에 수혁은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매일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맙다면서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한 소라의 성격이 떠올랐습니다. 1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나 봐요. 하루에 얼마나 벌어? 수혁이 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잘 되면 10,000원, 못 되면 3,000원 정도요.
비 오는 날은 못 나와서 아무것도 못 벌어요. 하루 10,000원. 수혁이 점심값으로 쓰는 돈보다 적었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다른 일은 못 하셔? 요즘은 너무 아프셔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가끔 온라인으로 음악 레슨을 해주시는데 학생이 많지 않아요. 온라인 음악 레슨. 소라가 여전히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가수요? 엄마처럼 예쁜 노래 만드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말을 덧붙였죠. 근데 우선은 엄마 병 낫게 하는 게 먼저예요. 병만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같이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11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꿈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순간 수혁은 11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성공을 위해 소라를 떠났지만 정작 소라는 혼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자신이 미국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소라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엄마 병이 정확히 뭐야? 루푸스라고 하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이라서.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이었어요. 치료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었죠.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좋은 약 꾸준히 먹으면 괜찮아진다고요. 근데 그 약이 너무 비싸서 희망이 있는 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시연이를 아끼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왔구나, 우리 공주님. 어머, 오늘 새 옷 입었네? 어디서 났어? 교회에서 주셨어요. 시연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었죠. 상인들이 하나씩 돈을 넣어주며 격려해줬어요. 모두가 시연이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시연이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수혁은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소라를 직접 만나서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11년 만의 만남이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야 했죠. 내일도 올 거야? 네. 날씨 좋으면 매일 와요. 그럼 내일 또 보자. 시연이가 기타를 메고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혁은 내일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시장을 나서며 수혁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연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라가 혼자서 모든 고생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했죠.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11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우선 소라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수혁은 더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연이가 나오기 전에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어제까지는 충격과 당황 속에서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었어요.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시연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작은 몸집으로 매일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른스럽기도 하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고생하는데도 항상 밝게 웃어요. 오후 2시경 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늦었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는데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타를 준비하는 시연이의 손가락이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수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오늘은 왜 저럴까? 시연이가 첫 곡을 시작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에 맑고 밝은 톤이 아니라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시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봤어요. 시연이는 고개를 들어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아요? 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시연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많이 아팠어요. 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제가 번 돈으론 부족해서 11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수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열심히 노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시연아, 잠깐만. 수혁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시연이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노래 듣고 싶어서 미리 내는 신청비야.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만 노래해 줄 수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시연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진짜요? 이렇게 많이요? 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맞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괜찮아. 나도 음악 일을 하거든. 좋은 노래를 들으면 그만한 값어치를 해주고 싶어. 수혁이 말하자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엄마한테 배운 노래 다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수혁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한테 배운 노래라는 말이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소라가 시연이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 음악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시연이는 정말로 다양한 노래를 불러줬어요. 수혁이 만든 곡들도 있었고 소라가 새롭게 만든 곡들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니 소라의 11년간의 삶이 느껴졌어요. 이 노래는 엄마가 제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주신 거예요. 시연이가 부른 자장가 같은 멜로디. 가사는 단순했지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아프셨어? 수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작년부터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서 알았죠. 시연이가 대답하는 동안 수혁은 계산을 해봤어요. 작년이면 자신이 한국에 돌아온 지 4년 후였습니다. 만약 그때 소라를 찾아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밤에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시연아, 혹시 아빠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가끔 얘기해 주세요. 아빠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꿈을 위해서 멀리 갔다고. 수혁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래요.
엄마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소라다운 말이었어요. 11년이 지나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내내 시연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수혁은 놀랐어요. 이 아이에게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절대음감이 있는 것 같았고 화음을 만드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너 정말 노래 잘한다. 누구한테 배웠어? 엄마한테요. 엄마가 기타도 가르쳐 주시고 노래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럼 엄마도 가수였어? 아니요. 그냥 취미로 하셨어요. 근데 정말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집이 여기서 멀어? 아니요. 걸어서 10분 정도요. 작은 빌라 2층에 살아요. 시연이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주택가였어요. 수혁은 마음속으로 그 방향을 기억해뒀습니다. 언젠가는 직접 찾아가야 할 때가 올 테니까요. 그 집에서 오래 살았어? 네,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이사 못 간다고 하세요. 학교도 여기 다니고 있어서. 해가 지기 시작하자 시연이는 집에 갈 준비를 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나도 고마워. 정말 좋은 노래들이었어. 수혁은 시연이에게 명함을 하나 꺼내줬어요. 물론 회사 정보는 지워둔 개인 연락처만 적힌 것이었죠.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시연이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혁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선 소라의 병원비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익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죠. 내일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연이와 소라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노트북을 켜고 루푸스에 대해 자세히 찾아봤어요. 치료법, 비용, 예후 등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병이었어요. 하지만 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연이가 하루에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어떻게든 도와야 해. 수혁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소라의 치료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어요. 시연이와의 관계를 조금씩 발전시켜가면서 동시에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었어요. 시연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소라와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년 만의 재회가 과연 어떨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수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닷새째 되는 날 이수혁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연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오늘은 안 나오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수혁은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연이 오늘 못 봤는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 그의 엄마가 어젯밤에 응급실에 갔다던데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수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응급실이요? 네, 새벽에 구급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 빌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수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연이가 말했던 그 빌라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했던 그곳 말이에요. 지금도 병원에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아침에도 시연이 못 봤으니까 아직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수혁은 시연이가 가리켰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택가로 들어서자 여러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어느 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수혁은 하나씩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혹시 이 근처에 시연이라는 아이 사는 집 아세요? 아, 그 기타 치는 아이요? 저기 파란 대문 있는 집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일을 구웠었어요. 수혁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파란 대문 앞에 서니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층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며칠치 신문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 있구나. 수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집까지 찾아온 게 맞을까요? 하지만 시연이가 걱정되었어요. 혼자서 병원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을 찾아갔어요.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강소라라는 분 오셨나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아, 지인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원하셨어요. 일반병동 3층 302호실이에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11년 만에 소라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11년 만에 재회. 과연 소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302호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연이의 목소리였죠. 엄마, 괜찮아요? 물 드릴까요? 수혁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소라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소라. 11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있는 시연이. 아저씨? 시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라는 수혁을 보더니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혁이, 어떻게 여기를?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소라야, 나. 수혁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엄마, 이 아저씨 아세요? 시연이가 물었을 때 소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응, 엄마의 옛날 친구야. 시연아, 잠깐 음료수 사올래? 아저씨랑 엄마가 얘기할 게 있어. 소라가 말하자 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수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시연이가 네 딸이라는 걸. 소라의 질문에 수혁은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타를 보고 노래를 듣고 점점 확신하게 된 과정을 말이에요. 왜 말하지 않았어? 임신한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 수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말했다고 달라졌을까? 넌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었잖아. 소라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그때 임신 사실을 안 건 네가 떠난 후 한 달 뒤였어. 연락하려고 했는데 네가 새 번호로 바꾼 다음이었지. 수혁은 기억났어요. 미국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서 번호를 바꿨던 것을. 혼자서, 정말 혼자서 다 했구나. 처음엔 힘들었어.
하지만 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괜찮았어.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소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라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 지난 일인걸. 하지만 소라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시연이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네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꿈을 위해 떠났다는 것.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 수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소라가 자신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죄스러웠습니다. 인정해 줄래? 내가 시연이 아빠라는 걸. 지금 와서 11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소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네 병은 어때?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루푸스야. 치료비가 많이 들어. 시연이가 노래 불러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내가 도와줄게. 치료비, 생활비, 시연이 교육비까지 다. 필요 없어. 소라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자존심 부리지 마. 시연이 생각해서라도. 그때 시연이가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뭔가 분위기가. 괜찮아, 시연아. 소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저씨, 엄마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용돈 벌어드리고 있어요. 시연이의 말에 수혁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다니. 시연아, 아저씨가 제안이 하나 있어. 수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랑 정식으로 음악을 배워볼래?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정말요? 하지만 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치료비도 아저씨가 도와줄게. 소라가 반대하려 했지만 수혁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야. 내 의무야. 그 말에 담긴 진심을 소라도 느꼈는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11년 만에 찾아온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소라가 태어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수혁이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지만 소라는 여전히 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혁과의 대화는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또 왔어요. 시연이가 문 앞에서 외쳤을 때 소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혁은 매일 찾아와서 시연이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정작 소라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든요. 수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소라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시연이만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했죠. 아저씨, 오늘은 어떤 노래 배워요? 오늘은 코드 진행을 배워볼까? 네가 좋아하는 곡으로. 수혁은 시연이에게만 집중하려 했지만 소라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레슨이 끝나고 시연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래? 목소리에는 11년간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소라야, 나도 11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 시연이가 아플 때. 난 항상 혼자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혁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네가 없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밤새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시연이 돌보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 끊어지고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수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네 동정이 필요한 줄 알아? 동정이 아니야. 내 책임이라고 했잖아. 책임? 11년 늦은 책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소라의 말에 수혁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다시 사라져야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시연이는 두 사람의 어두운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시연아. 엄마 괜찮아. 소라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랑 싸웠어요? 시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연아, 아저씨는 이제 가야겠어. 수혁이 일어서자 시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레슨 더 할 거 아니에요? 시연아,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할게. 소라가 시연이를 방으로 보낸 후 수혁과 마주 앉았어요. 시연이한테는 상처 주지 말아요. 당연하지. 난 그 아이한테 상처 줄 생각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질 거예요? 소라의 질문은 예리했어요. 수혁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소라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후회하고 있다고. 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1년 전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어떻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시연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뭐? 소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수혁의 고백에 소라는 당황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은 무책임해요. 무책임한 게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11년 동안 어디 있던 진심이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소라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등을 돌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혁의 말에 소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시 시작? 우린 이미 끝난 사이예요. 11년 전에 끝났어요. 하지만 시연이가 있잖아. 우리 딸이. 시연이는 제가 혼자 키웠어요. 당신의 딸이기 전에 제 딸이에요. 소라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때 시연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시연이는 문틈으로 대화를 들었던 거죠. 시연아. 소라가 당황했지만 시연이는 계속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저희가 싫었어요? 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싫어서가 아니야, 시연아. 아빠가 몰랐어. 수혁이 설명하려 했지만 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많이 아픈데도 안 왔잖아요. 시연아, 아빠는 정말.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시연이가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됐죠? 시연이까지 상처받게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라야, 시간을 줘. 시연이한테 천천히 설명할게. 시간? 더 이상 우리한테 혼란만 주지 마요. 나는 진심이야.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가족? 11년 늦은 가족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수혁의 절박한 목소리에 소라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시간을 줘.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만 줘. 시연이가 더 상처받으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소라의 경고는 분명했어요. 수혁은 집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연이의 거부감, 소라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막 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11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수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연이는 이수혁을 피했고 강소라는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수혁이 찾아와도 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시연아, 아저씨가 왔어. 소라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안 나올 거예요. 며칠째 저러고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지만 자신도 복잡한 감정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 안 돼요.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소라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소라야. 수혁이 급히 소라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하지만 소라의 상태는 명백히 좋지 않았어요. 손이 차갑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라가 고집을 부렸지만 수혁은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엄마. 시연이가 방에서 나와 쓰러져가는 소라를 봤어요. 순간 모든 감정을 잊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시연이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시연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소라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딸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시연이는 수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루푸스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말에 수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즉시 입원해서 강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 수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추가 설명에 시연이가 무너졌어요. 수술? 엄마한테 수술이요? 시연아,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 수혁이 시연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 필요할 거예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래할게요. 하루 종일 노래해서 돈 벌어 올게요. 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시연아, 그런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제가 못나서 엄마가 아픈 거예요. 11살 아이가 자신을 탓하는 모습에 수혁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시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다음 날부터 시연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목이 쉬어도 손가락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연아, 그만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상인들이 걱정했지만 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 수술비 벌어야 해요. 하루 종일 불러도 몇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수술비와는 너무나 큰 차이였죠. 수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비 익명으로 후원하고 싶은데요. 수혁이 병원 원무과에 전화했어요. 죄송하지만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환자분께 말씀하시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해요. 하지만 소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시연이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소라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수혁이 수술비 지원을 제안했어요. 절대 안 돼요. 소라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왜? 네 생명이 걸린 문제야. 당신 돈으로 제가 살아나면 평생 빚진 채로 살아야 해요. 빚이 아니야. 내 의무라고 했잖아. 의무요?
11년 늦은 의무를 지금 와서? 소라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계속된 무리로 시연이도 쓰러졌어요. 탈수와 과로였죠. 시연아. 수혁이 응급실로 데려갔을 때 시연이는 의식이 몽롱했어요. 엄마, 엄마는 괜찮아요? 시연아, 넌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가 죽으면 전 어떡해요? 시연이의 울음소리에 수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가 수혁을 따로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어떤 결정을요? 수술을 할 것인지,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소라야, 제발 수술 받아. 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수혁이 간절히 말했어요. 시연이 때문에 더 받을 수 없어요. 그 아이한테 당신 덕분에 엄마가 살았다는 부담을 줄 수 없어요. 그럼 시연이가 엄마를 잃는 게 나아? 적어도 떳떳하게 기억될 수 있잖아요. 소라의 고집은 여전했어요. 시연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제발 수술 받아요. 시연아, 아저씨가 도와주신다니까요. 제발 받아요. 시연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돈은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게요. 11살 아이의 간절한 부탁에 소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라야,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연이를 위해서 수술 받아줘. 수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수술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이야? 평생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또 떠날 거예요? 이번에는 소라가 수혁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절대 떠나지 않을게. 평생 시연이와 너를 지킬게. 수혁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어요. 만약 다시 저희를 버리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번엔 달라. 소라는 오랫동안 수혁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술 받을게요. 그 순간 시연이가 엄마를 꽉 안았어요. 수혁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수술이 성공할지,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거든요. 강소라의 수술이 내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수혁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시연이는 엄마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소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네.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될 거야. 꼭 잘 될 거야. 수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만약에 수술이 실패하면. 그런 말하지 마. 수혁이 소라의 말을 막았어요. 수혁아, 정말로 미안해. 소라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할 건 나지. 아니야. 11년 동안 시연이 아빠로 살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 내 고집 때문에.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연락처를 바꾸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말자. 중요한 건 앞으로야. 사실 말이야. 나 정말 많이 원망했어. 소라가 진솔하게 털어놨어요.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방송에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왜 우리는 버리고 갔을까 싶었어. 수혁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시연이한테는 내 얘기를 좋게 해줬구나. 그 아이한테 아빠를 미워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 그건 내 감정이지 시연이가 짊어질 짐은 아니잖아. 수술실 앞에서 세 사람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꼭 깨어나요. 약속해요.
시연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우리 시연이 두고 어디 가겠어?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연이가 처음으로 수혁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수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 병원 원무과에서 수혁을 찾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수술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익명 후원자가 나타났는데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미 선생님이 지불하신 상황이라 수혁은 당황했어요.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익명으로 후원한다는 걸까요? 그분이 누구시죠? 익명이라서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메모를 남기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장에서 노래하는 천사 같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위해 음악은 세상을 구원합니다. 수혁은 깨달았어요. 시연이의 노래를 들었던 누군가가 도움을 준 것이었죠. 이런 일이 마음이 뭉클했어요. 시연이의 순수한 마음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거였어요.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중간 보고를 해줬어요. 예상보다 상태가 좋네요. 다행히 신장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시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엄마가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술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시연이 엄마 어때? 수술 잘 되고 있대요. 다행이다. 그 착한 아이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시연이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혁은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수혁은 시연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정말로 저희가 싫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아빠는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꿈만 보고 정말 소중한 걸 놓쳤지. 그럼 이제는 안 떠날 거예요? 절대 안 떠나. 평생 시연이 곁에 있을 거야. 수혁이 시연이를 꽉 안아줬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연이가 수혁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가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그래, 엄마가 괜찮아졌어. 수혁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달래줬어요. 소라가 깨어났을 때 시연이와 수혁이 침대 옆에 있었어요. 엄마, 시연아, 엄마 괜찮아. 소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수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인데. 그 말에 소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소라야, 정말 미안해. 11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수혁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너무 완고하게 굴었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소라의 대답에 희망이 보였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자. 수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시연이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저도 좋은 딸이 될게요. 시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 명이서 함께 음악해요. 엄마도 아빠도 저도 다 음악 좋아하잖아요. 시연아, 네 꿈이 뭐라고 했지? 가수요. 엄마 아빠처럼 예쁜 노래 만드는 가수요.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 좋은 가수로 만들어줄게. 정말요? 약속해. 수혁이 시연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
소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수혁이 대답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11년 만에 찾은 가족. 잃을 뻔했던 소중한 사람들.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연이는 두 부모님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앞으로는 함께 음악을 만들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클라이맥스의 위기를 넘긴 세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 후 강소라의 퇴원날이 왔습니다. 회복 속도가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랐어요. 아마도 가족이 함께한다는 마음의 안정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엄마,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이시연이 신나서 물었어요. 응, 이제 집에 가자.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어요. 이수혁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두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혁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거실에는 새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시연이 방에는 새 기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시연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 정말요? 진짜 우리 가족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수혁의 말에 시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봤어요.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수혁은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수혁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물었어요. 아빠가 요리해요? 응, 아빠도 이제 집안일 배워야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수혁의 모습에 소라와 시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시연이가 의자를 가져와 수혁 옆에 섰어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수혁이 피아노를 치고 소라가 기타를 연주하고 시연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엄마가 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예요. 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수혁이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11년 전에는 몰랐던 소라의 음악적 깊이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새 노래 만들어 볼까? 정말요? 셋이서 같이요? 응,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노래. 주말에 세 사람은 함께 시장을 찾았어요. 시연이가 노래했던 그 자리에 가족 모두 함께 온 것이었죠. 어머, 시연이다. 그리고 어머님도.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분이 아버님이시죠? 시연이가 많이 닮았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수혁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모든 분들이 시연이를 정말 아껴주셨구나. 당연하죠. 우리 시연이는 이 시장의 천사예요. 오늘은 특별히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수혁이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라가 기타를 들고 수혁이 휴대용 키보드를 펼쳤습니다. 시연이는 가운데 서서 준비했어요. 이 노래는 저희 가족이 함께 만든 첫 번째 곡이에요. 제목은 다시 만난 우리예요. 헤어져 있던 시간들이 아프고 길었지만 이제 우리 함께 있어 모든 게 괜찮아. 사랑하는 가족들아 고마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세 사람의 하모니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듣는 사람들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소라와 수혁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소라가 말했어요. 11년 전 네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늦었지만 이제는 믿어.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소라의 말에 수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연이는 아빠가 생긴 후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빠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있어요. 정말? 나가볼까? 네. 그런데 아빠도 같이 나가주실래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 함께 나가자. 엄마도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팀이니까. 소라야, 제안이 하나 있어. 수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우리 함께 음악학교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시연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음악학교? 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 너의 교육 경험과 내 업계 경험을 합치면 좋은 곳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소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시연이도 좋아할 것 같아. 시연아, 아빠, 엄마가 의논할 게 있어.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우리가 음악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말요? 우와. 시연이가 박수를 쳤어요. 그럼 저처럼 돈이 없어서 음악 못 배우는 친구들도 올 수 있어요? 맞아.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너무 좋아요.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거네요? 응. 아빠는 음악 프로듀싱을, 엄마는 기본 교육을, 시연이는. 저는 뭘 해요? 너는 우리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자 홍보대사야. 홍보대사요? 네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홍보는 없을 거야. 수혁의 말에 시연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다음 주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음악학교 준비에 들어갔어요. 장소 물색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여기는 어때? 수혁이 건물 하나를 보여줬어요. 시장에서 가깝고 아이들이 오기에도 좋은 것 같아. 저도 이곳이 좋아요. 제가 노래했던 곳이 보여요. 시연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라가 수혁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노력해줘서, 당연한 거야. 사랑하니까.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수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시연이가 두 부모님 사이에 껴앉으며 말했어요. 응,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소라가 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우리 세 명이 함께니까. 수혁이 두 사람을 꼭 안아줬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11년 만에 다시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음악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이었죠. 오늘 시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